네이버에서 원서를 48,000원에 팔더라고요. 가끔 교보문고는 검색을 안 해보고 아마존에서 가격 정말 비싸네 이러고는.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번역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독자가 혹시라도. 그래서 그 댓글 달아놨는데 그냥 그거는 지워주시는 게 아무래도 어둠의 검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미래는 안 하고 사실은 다 말만 사람 다 아는데 그거는 지워주면 좋고 이렇게 쓰면 비싸게 따지시면 오늘 밤에 지우실 거니까. 녹화가 됐나요? 제가 방금 한 말이? 네, 오늘 조금 늦으신 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기다릴 수가 없고요. 포럼이 오늘만 좀 늦게 끝난다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한 학기 동안 갈 로드맵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챕터 1, 2까지 읽어오기를 숙제였죠, 숙제. 미리 공부해오고 이제 좀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미리 그 다음 챕터 읽어오는 거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읽어왔다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아시죠? 하고 넘어가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생략하면서 가려고 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요. 이 코스가 상대론 하면은 그냥 일반 상대론이 뭐냐라고 최소한 물리 교육을 전공했거나 과학 교육 전공했으니까 아주 진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일반 상대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적절한 대답은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완벽한 분류는 아니겠지만 일반 상대론을 바라보는 한 크게 3가지 정도 시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첫 번째는 뭔가 천문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주 이걸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론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우주를 그냥 떠올려서 물리학의 분야를 그러니까 대상 중심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생명체와 관련된 물리 현상이면 생물 물리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상대로는 우주에 대한 거야 라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은하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이제 올해 제일 유명해진 그림이죠. 그 블랙홀 2개가 이렇게 멀지해가지고 중력파 나오는 라이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그림이라서 이런 식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상대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교과목 중심으로 현대물리학은 2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양자역학이 하나의 기둥이고 하나의 기둥은 일반 상대론이야. 현대물리는 그러니까 양자로는 내가 좀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일반 상대로는 내가 취약해. 그런 이미지를 갖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어떤 교과 과정에 입각한 그런 기준처럼 보이고요. 또 이제 3번째 시선은 자연에 존재하는 힘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력이야. 그리고 일반 상대로는 중력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야. 그럼 얘 이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게 좀 있죠. 사실 만유인력의 법칙 이외에 또 다른 이론을 배워본 적도 없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이론이라는 이제 이런 시선이 있는데 어느 게 좋은 시선이다 이런 이야기보다 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임스 하틀도 그런 이제 세 번째 견지를 그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인슈타인의 일반항대론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중력에 대한 이론인데 과거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극복해낸 새로운 이론이야 라고 일단 시작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중력 물리학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쓰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로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뭐 일반항대론은 정말 어려운 이론이야 이론부터 시작한다면 그럼 어려운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려운 수학부터 공부해야 돼. 미분기하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접근 방법은 정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로서는 이 중력 이론이라면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길래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렇게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익혀서 거기 문제점도 좀 드러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 법칙이고 만유인력 법칙과 함께 우리가 뉴턴 역학 체계를 상당히 익숙해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뉴턴 역학의 체계를 좀 리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뉴턴 역학은 뭐 X는 MA 뭐 이런 수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라그랑지안 체계를 잠깐 리뷰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지난번에 그 2주 전이죠 벌써 그 오늘 수업을 예고를 하면서 라그랑지안 역학이 테크니컬하게 꼭 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계산상에 있어서 우리 한 학기 코스에서 딱 2번 사용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2번 사용이 될 것이고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이 상대론의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은 대칭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물리학 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동아리 이름도 시메트리고 뭐 어디 학교 가면은 많습니다. 그 대칭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언어 체계가 라그랑지안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챕터 제로라고 그냥 할 텐데 리뷰 온 라그랑지안 메카닉스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다면 상당히 시간을 두고 리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한데요. 최대한 좀 성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라그랑지안은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배우긴 배웠었는데 좀 가물가물한 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 그래도 다 지금 그래도 언제라도 수업 끊고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거 저기 우리 오케스트라 440Hz 맞춰야 돼요. 첫 시간은. 몇 가지 개념들을 일단 좀 정의를 하거나 정의 없이 사용하는 걸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입자, 파티클. 그러니까 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론 역학에서 장도 다룹니다. 이렇게 클래시컬 장, 현악기의 현 같은 거. 근데 이제 우리 클래스 수업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을 거고 어떤 입자,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의 운동을 다루는 게 이제 역학이라고 한다면 역학 체계 내에서 파티클은 정의가 되지 않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정의도 안 되는데 그냥 막 믿는 거예요. 정처럼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건 이제 양자 장론에 가야지 정의가 되는데요. 그건 이제 수업의 스코프를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입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을 느끼고 있으니까 3차원 공간상의 어떤 포지션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포지션이라는 개념 R 벡터 이렇게 쓰고 시간에 따라 이게 변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velocity 포지션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단위 시간 1초 동안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가 해서 우리가 보통 V 벡터라고 사용을 합니다. acceleration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위험하게 사용하는데요. 이건 이제 포지션을 2번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1번 미분한 것이고 A 벡터라고 사용을 하도록
시간으로 세분미분한 건 안 들어갈까 이런 궁금함 가져보시지 않았어요?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뭐 그런 건 없어 뭐 이랬는데 사실 나중에 어디 할리데이였나요?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 저크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모터사이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개념이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된대요. 왜냐면 가속도가 얼마나 변하냐도 그 사람들은 느끼고 산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지간한 세상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서도 대충 현상의 기술이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입자가 만약에 n개가 있다면 제가 이제 파티클이라고 그냥 줄여서 쓴 거예요. 그럼 뭐 단순하게 요 i번째, 그래서 i는 1에서부터 n까지 i번째 입자의 포지션을 제가 이미에 뭐 10초 뒤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을 이해했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자 하나를 이제 3차원상에서는 x, y, z라는 어떤 그 숫자로다가 대표되기 때문에 그 입자를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숫자 3개를 알면 그 입자에 대해서 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숫자의 개수 그거를 이제 자유도라고 해야 부릅니다. 이제 우리 수업 전반에 걸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제가 가끔씩 이제 DOF 이렇게 많이 쓸 텐데요. 아주 그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제 사실 어떤 물리적 시스템을 볼 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몇 개인지를 먼저 보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뭐 5개면 5개의 방정식이 있어야지 그 시스템을 풀 수 있고 뭐 이런 판단을 미리 해야 되겠죠. n개의 파티클이 있으면 그 입자 하나당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예요. x, y, z 3개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n개의 입자가 여기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냥 뿌려져 있다 하면은 그 시스템을 기술하는 데에는 전체 3n개의 숫자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결국은 이제 입자 2개가 있으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6개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1번 입자와 2번 입자 사이에 이렇게 막대기로 완전히 연결을 해놨다.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조건식이 부여가 되면은 전체 6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조건식 하나의 개수가 빠져서 5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이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 같은 거라고 한다면 C하고 O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뭐 이를테면 C 탄소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숫자 3개가 필요하고 얘를 고정한 상태에서 산소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는 위도하고 경도만 주면 되겠죠. 거리는 어차피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3 플러스 2 해서 5를 카운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우리는 지금 무슨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시스템을 그냥 고려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x, y, z라는 좌표를 잡으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편안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3n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받는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 3n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q, i, q, 3n까지. 그래서 그게 뭐 x, y, z 좌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각도가 될 수도 있겠고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일반화 좌표라고 제가 generalized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역학적이 아주 전형적인 문제로 나오죠. 뭐 이런 거 펜듈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x, y 좌표에서 기술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극좌표를 아예 배우지 않은 중학생한테 이 문제 풀라고 그러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x, y 좌표를 사용하겠죠. 그러나 이 시스템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개인 게 아니라 x제곱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x축, y축이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이 구속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하나예요. x만 알면 y는 결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거는 이제 1차원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요 x라고 하는 하나의 generalized coordinate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y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많이 하듯이 요 세타라고 하는 하나의 좌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길이의 단위를 갖는 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요 라디아는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막 섞여 있어도 돼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여기 1차원 운동하고 있는 질량 m 물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펜듈럼 하나를 매달아가지고 스윙하면서 이렇게 우리 저기 바퀴 달린 의자 타고 이렇게 손 흔들면서 앞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스윙할 때마다 출렁출렁하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질량 라지엠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고, 시간 따라 변하고, 또 기울어진 정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x하고 세타를 아는 것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단위가 길이고 길이가 없는 거지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스템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숫자의 개수, 그게 그냥 2인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이 좌표, 그것을 제가 그냥 일반화된 좌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좌표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냥 용어상 이게 하나의 집합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숫자가 정말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좌표들이 기술하는 공간을 이 configuration space라고 합니다. 번역을 배위 공간 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입에 잘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좌표를 내가 어떻게 잡든 간에 우리는 그거에 그 시간 에볼루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시간으로다가, 제가 이제 위에 낫을 찍은 거는 시간으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i번째 좌표도 시간으로 미분하고, 일반적으로 시간으로 미분한 것들, 그것들을 이제 generalized velocity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늘 사용해왔던 velocity 개념을 말 그대로 이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상태라고 하면 mechanical state, 이 state라는 단어, 이런 거 이제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역학에서 state라고 하는 거는 바로 QI와, 그러니까 제가 I라고만 썼지만 1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에요. QI와 QI dot, generalized coordinate과 generalized velocity를 하나의 그 쌍으로 묶어놓은 거, 저것을 stat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똑같아도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완전히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위치가 똑같이 있어도 얘가 앞으로 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멈춰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의 위치하고 속도를 알면 시스템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력학에서 스테이트 하면은 연력학 상태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뭐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압력이라든지 부피, 아니면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때 스테이트를 안다는 거죠. 사실 연력학에서는 보통은 이제 7개의 퀀티티 중에 3개를 알 때 스테이트를 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뭐 이게 상태함수라고 이름 아예 붙이고 있죠.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인덱스 i는 다 빼고 쓸게요. 1차원 문제처럼 이렇게 할게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재미난 것은 이 위치하고 속도를 알면은 가속도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경험적 사실이에요. 안 그런 시스템 존재해요. 그게 아까 전에 모터사이클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지간한 세상에서는 이게 사실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좀 함수와 함수 값을 오해 없기를 바라는데요. 함수를 알면 그걸 미분하는 건 그냥 계산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안다는 얘기는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t0라고 하는 순간의 위치와 t0라고 하는 순간의 속도를 안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의 가속도가 결정되는 것은 물리 법칙이 결정해 주는 거지 수학에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자연이 보여주고 있는 건 이 두 값을 알면은 가속도가 결정되는 구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사이의 관계식,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간의 모종의 릴레이션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운동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가 F나 MA 뭐 그런 걸로 운동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법칙을 이런 관계를 운동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용수철 문제, 용수철 상수가 K고 질량의 M인 물체가 1차원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평형 위치로부터 x만큼 이렇게 늘려놓으면 이게 이제 플러스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후크의 법칙에 따라서 힘을 받고 그 힘에 따라서 그 가속도가 결정됩니다. 제가 x2다 q라고 썼으니까 q로 그냥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저항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이제 역학 시간에 주로 연습하는 거는 이런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미분 방정식이니까 미분 방정식을 잘 풀어가지고 뭐 크리티컬 댐핑이니 오버 댐핑이니 이런 걸 클래시파이하고 뭐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체 시스템을 좀 보기 위해서 이게 잘 보면 Q와 Q닷의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종의 어떤 릴레이션이 존재하는데 Q와 Q닷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존재해서 요 가속도를 결정하는 구조 안으로 전부 갖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이걸 쓸 때부터 우리가 요 F는 MA라고 하는 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뭘까 다 카운팅 해보자 라는 그런 철학이 다 담겨있죠. 그러니까 뉴턴 법칙을 그냥 믿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될지 몰라도 그렇다면 왜 이런 힘을 받게 됐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대답은 좀 충분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해낸 게 거기에 대한 좀 대답을 더 추구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리스트릭션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그 프린시플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정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왜에 대한,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설명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주장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좀 이따가 계속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역학 시스템이라도 any mechanical system 이와 같은 함수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Can be successfully described by 어떤 함수, L이라는 함수라고 제가 할게요. 그 함수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이것만 example로 갖고 있어도 충분해요. 위치와 속도에 관한 함수, 그리고 시간에 관해서도 함수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미콜론이라고 한 거는 노골적으로 시간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얘가 다 시간에 관한 함수니까 시간이 변하면 사실 모든 게 변해요. 그러나 세미콜론이라고 한 거는 얘는 다 고정해놓고 얘만 변했을 때 얘가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건 이제 좀 더 구체적 상황에서 좀 더 설명할게요. 어떤 L이라고 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함수에 의해서 역학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묘사가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냐면
with a condition such that S라고 하는 quantity를 제가 정의를 할 건데 방금 의미도 모르고 아무 이유 없이 등장했던 이 L이라고 하는 함수를 시간에 따라서 접근한 T1에서 T2까지 접근한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이 값이 미니멈이 되는 방식으로 역학 시스템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프린시플 오브 리스트 액션,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도 하고, 뭐 해밀턴의 원리 이런 말로도 즐겨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 2학년 때 역학에서 배우잖아요. 어떠셨어요? 배우실 때? 웃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어땠어요? 최근에 배운 가장 최근에 2학년 때 배웠을 때는 진짜 웃으면 자꾸 네. 팀원 애들 수행문제 들을 때 그때 조금씩 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이게 사실은 라그랑지안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라그랑지안은 시간으로 접근한 것을 우리가 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액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방식으로 역학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최소 작용의 원리,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어떤 동기부여 없이 이거를 그냥 사용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그냥 막 풀리고 그런 테크니컬한 관점으로 소개가 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사실 최소의 원리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잘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 페르마 시대도 그렇고 저기에 이제 디벨롭된 시대적 배경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자연이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그 무언가를 최소로 만드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경제성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잠깐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빛에 대해서 그 리스트 타임 프린시플을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질이 다른 곳에서 굴절률을 N1, N2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N2가 더 크다고 합시다. 그래서 빛이 공기하고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기에서 빛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물에서의 빛의 속도를 V2라고 하면 물 속에서가 현저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실험도 많이 할 수 있죠. 빛을 쏘면 이렇게 꺾어져요. 곡선을 그리면 4번 실제로 각도 세타를 계속 바꿔가면서 세타 2를 측정하면 이게 2배가 될 때 얘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 함수에 비례해가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걸 이제 스넬 법칙이라고 불러요. N1 사인 세타 1은 V1으로다가 바꿨으면 이제 V1이 격수 관계에 있죠. V하고 N하고는 N분의 N1분의 C1이 C가 V1인가요? 빛의 속도. 그래서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V2가 더 작은 상황이니까 세타 2가 더 작아지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이제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간다면, 즉 V1이 더 작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휘어지게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스네일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걸 뭐 증명할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저 현상을 그냥 단순히 현상 법칙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 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빛이 갈 때 수많은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직선을 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를 들어서 V1이 좀 느리면 마치 여러분들이 물에서 있다가 그 육지에 있는 누가 라면 먹어라 하면은 이제 빨리 헤엄쳐 와가지고 육지에서 뛰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헤엄을 좀 늦게 치니까 헤엄치는 거리를 최소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뛰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적절한 점을 택한다는 거예요. 바로 적절한 점이 전체 걸리는 시간이 최소가 되는 포인트를 자연 스스로가 택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해를 더 깊은 이해를 한 것처럼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궁금함도 분명히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공을 던지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분명히 포물선은 높습니다. 카메라로 딱 찍으면 왜 이렇게 움직일까? 그러니까 뭐 FNMA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지 말고 그건 이미 답을 다 얘기한 거고 좀 근본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말도 안 되지만 아니면 뭐 좀 더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 무슨 사이클로이드라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막 들어봤을 법한 무슨 하이퍼볼릭 코사인 뭐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고 왜 하필 2차 함수를 쭉 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역학 시스템,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오브젝트고요. 자연에서 질량도 없고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계단 같은 겁니다. 계단이에요, 계단. 그래서 날카롭게 연결 안 되고 왜 그 영화제 할 때 레드 카펫 이렇게 딱 되는 것처럼 좀 스무스하게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높이의 차이는 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중앙선을 제가 그려놓을게요. 공을 스네일 법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입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굴릴 때 세타 1, 법선에 대해서 세타 1을 포텐셜이 U1, U2가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위 칸보다는 아래 칸에서 속력이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빛의 경우에는 주어진 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이제 큰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꺾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도 저러한 원리를 따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설치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되게 어설프지만 여기도 굉장히 어설프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선을 제가 거는 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확하게 이 라인을 따라서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네일 법칙을 따른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최소 시간의 원리를 정말 따른다면 이 각도보다 더 큰 각도로다가 휘어질 건데요. 실제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요. 이쪽으로 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엉성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험을 더 잘 디자인한다면 항상 요 굴러가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고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정말 어떤 뭐 사인 함수하고 관련돼 있을까 아니면 코사인 함수하고 관련돼 있을까 순수히 현상적으로 좀 탐구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이 빛하고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더 한번 탐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의 일반화된 버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경사면에서 공을 이렇게 굴리면 공이 이렇게 떨어지죠. 결코 이렇게 안 떨어지죠. 아마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것들의 연속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저 스네일 법칙을 유도할 때 사실은 그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걸린 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스네러 법칙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유도하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좌표 잡아가지고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많은 경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특정한 P라는 점에서 꺾어지냐 이제 이 질문인 거죠. A 포인트에다가 Y축을 해놓은 거는 아무 저기 일반적으로다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0,C라고 하고 이걸 이제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P점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시간이 최소가 되는 그러한 P점을 찾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제 이 위쪽, 이 X축의 위쪽 부분은 속도가 V1이고 아래쪽에서는 속도가 V2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걸린 시간은 T. 이게 이제 X에 관한 함수인데요. 그래서 내가 요 빛이 이렇게 갈 때 시간이 얼마 있을 거고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갈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A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속력분의 그러니까 V1분의 거리 X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이 P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V2분의 루트 X-A 제곱이니까 사인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최소가 된다라는 조건은 x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자 그거예요. 물론 뭐 최소인지 최대인지 테스트 해야 되겠지만은 함수의 모양 자체는 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v1분의 1은 상수니까 스퀘어루트 x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퀘어루트 제곱분의 걸림.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뭐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뭐 시간 있을 때 차분히 하시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요게 요 길이분의 요 길이잖아요. 요걸 이제 세타 원이라고 하는 거면 이게 이제 사인 세타 원인 거죠. 그다음에 요쪽 파트 부호살포를 해서 이쪽 파트가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네일 법칙이 지금 유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빛에 대한 얘기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랑 정말 각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저 실험을 했더니 질량을 가진 트라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몰라도 질량을 가진 물체는 모든 물체는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고 스네일 법칙하고 정반대 현상이라면 어떻겠어요? 지금 일단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그랬으니까 이건 스네일 법칙하고 정반대를 의미하고 있죠. V2가 작으면 셀타2가 커지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어떠한 기작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걸 유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V1이 지금 분모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V1을 분자로 가져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속력분의 거리, 그게 시간인데 그게 미니마이즈 된다는 게 원래 저 빛의 버전이었다면 속력 곱하기 거리, 이게 무슨 양인지 모르겠어요. 속력 곱하기 거리가 미니마이즈 된다라고 한번 트라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액션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긴 거고요. 액션을 정의하기를 distance 곱하기 스피드라고 하겠습니다. 참 애매하죠. 스피드분의 디스턴스는 굉장히 익숙한 양인데
스피드 곱하기 디스턴스는 본 적은 없는 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액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시간이 미니마이즈 되는 대신에 액션이 미니마이즈 된다라고 해서 액션 A는 V1 저기 이제 식 똑같이 쓰는 거죠. 제가 더 쓰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해놓고 문제 푸는 거는 뭐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거예요. 그럼 뭐 A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포인트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될 것이고 스넬의 법칙의 질량 가진 물체의 버전 새로운 무슨 학생들하고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너의 법칙이야 하면서 이름 붙여줄 수도 있겠죠. 저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아는 한 이거 실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실험도 속도 조절만 잘해주는 게 있거든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모페르티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에 이렇게 도입을 해요. 스펠링이 특이한데요. 모페르티의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41년도.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거하고 어떤 관계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스피드에다가 질량 곱하면은 운동량이잖아요. 운동량에다가 디스턴스 곱하면 각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상의 나를 펼칠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항상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제일 단순한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1차원에서 입자가 힘을 안 받고 가는 그런 프리 모션 같은 거. 그래서 프리 파티클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프리 파티클 in one dimensional motion.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입자가 x 이퀄 0에서 출발해서 질량 있는 물체가 뭐 x 이퀄 l까지, 그러니까 이때 시간은 0이라고 했고 이때 시간은 그냥 t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떠한 힘도 안 받으니까 사실은 등속 운동한다는 거 답은 다 알아요. 현상평균 마찰도 없을 때. 그럼 액션이라고 우리가 정의한 것은 디스턴스 곱하기 스피드라고 했으니까 움직임 변이가 있어야지 액션이 의미를 갖는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그만한 변이들의 합이니까 액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스피드 곱하기 디스턴스를 제가 dx만큼 갈 때의 액션, 사실은 뭐 액션 변화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다 더해준 거. 제가 이제 적분은 그냥 다 더했다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모페르티의 액션을 제가 전체 운동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x 이퀄 0에서부터 l까지라고 명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를 제가 시간으로 그러니까 나눠주고 시간으로 곱해주면, 물론 수학적으로 잘 해줘야 되겠지만 이야기를, 이게 속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v 제곱을 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0에서부터 t까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v 제곱을 적분하는 문제가 돼요. 앞에 상수가 붙든 안 붙든 이 게임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션을 만약에 제가 2분의 1 m이라고 그냥 상수 아무거나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t1부터 t2까지, 그러면 이 퀀티티를 시간으로 적분한 양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맥센스 하는 거예요. 이걸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여기서 m이 뭐냐, 뭐 질량이라는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막 상수 붙여놓은 거니까. 다만 할 수 있는 얘기는 m은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m이 음수라면 이 액션이라는 값이 한없이 작아질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값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아까 저기 이런 시스템에서도 뭐 액션이 정말 미니마이즈 되는, 그러니까 특정 경로를 택하면 액션 값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경로를 택하면 액션 값이 그냥 다른 거고. 근데 특정 경로, 액션이 미니마이즈 된 그 액션의 값이 예를 들어 3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택하면은 액션 값이 뭐 50, 500, 5000으로다가 커진다고 상상한다면, 만약에 앞에 개수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5000이 된다는 얘기니까 미니마이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액션이 미니마이즈 된다라는 조건을 쓴다면 m은 0보다 큰 무엇이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부터 질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컨벤션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액션이 만약에 맥시마이즈 된다라고 이론을 펼쳤더라면 여기서 등장하는 m은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가능했겠지. 컨벤션이에요.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해밀턴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에 좀 맥락을 좀 소개한 거예요. 이게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을 바꿔놓고 나면 마치 질량을 가진 물체하고 저 빛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대상하고 같은 어떤 이해의 구조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세상 모든 것은 뭔가를 미니마이즈 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리스트 타임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도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에 종속시킬 수도 있겠죠. 빛에 대한 액션은 뭐냐, 빛에 대한 라그랑지아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추구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질량이 없으니까 이런 타입으로는 써지지 않겠죠.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빛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프레임워크 안에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처음에 any mechanical system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any physical system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의 이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소개하느라고 그 액션을 이렇게 단순하게 도입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하는 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해밀턴의 액션이 따로 정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저 버전인데 해밀턴의 액션 개념은 모페르티 액션을 살짝 수정하는데 디스턴스 곱하기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구조를 갖고 마이너스 대략 그냥 쓸게요. 에너지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뭔가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프리 파티클은 포텐셜이 없을 때를 얘기했는데 포텐셜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V1과 V2는 그냥 주어졌고 V2가 크다는 건 문제에서 깔아놓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 문제를 중력 포텐셜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V2가 어떤 값을 받는지까지도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게 결정을 하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것을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파트만 썼었는데 이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만약에 프리 하지 않고 이렇게 중력이 있거나 전기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뒤에 포텐셜 에너지 파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타임은 이제 아까 dt 접근한 그쪽 파트를 의미하고요. 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네. 스크린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중간에 조금 놓쳐버렸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제 어떤 입자가 있는데 X축과 Z축 해가지고 자유를 3이라고 했는데 입자의 개수가 n 개면 3n개의 어떤 개수를 갖는 입자가 존재를 하고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입자에 어떤 위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자의 어떤 속력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3n개의 그 속력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어떤 방정식의 형태를 이루면서 그런 입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그 입자들이 어떤 방정식을 이루고 움직인다면 그 물리 법칙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렇다면 말씀하신 중력 방정식이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중력 포텐셜을 가진 어떤 곳에 있거나 어떤 가속되는 어떤 힘이 있는 곳에 있거나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 방정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최소작용의 원리이다 해서 저 Principle of Least Action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갑자기 여기서 이제 액션을 이제 마음대로 디스턴스랑 스피드를 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력장이나 어떤 포텐셜이 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뭐 2분의 1 mv 제곱은 원동력이 뭐죠?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것 뿐인가요? 원동력 없이 그냥 그러니까 중력장이나 지금은 중력이 없는 네. 상황이었으니까요. 예, 없는 네, 상황이고 전혀 없는 그냥 상황. 그럼 뭐 어떤 중력장 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게 작용하지 않는 그냥 그들만의 free. 순수한 네.